안녕하세요. 네, 비서 자격증 강의하고 있는 미스케롯입니다. 네, 벌써 우리가 회의 및 의전 관리 관련돼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연장선상으로 해서 의전에 관련된 부분이 제가 좀 양이 많아서 두 개로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전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얘기 각설하고요. 바로 학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전 관련돼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원래는 좀 연속으로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의전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신규 출제 범위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말이 좀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우리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좀 있어야지 집중이 잘 되는데, 만약에 또 이렇게 막 이어서 하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끊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네, 형광펜을 먼저 켜고 신규예요, 신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국기개양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새로 들어오게 됐는데, 요 국기개양 같은 경우는 전에 한 번 정도인가 신규가 그 출제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한 번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출제 범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양해야 되는 날을 정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국기는 24시간 개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기를 전국적으로 개양하는 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경축일과 기념일, 그러니까 5대 국경이라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 그 다음에 국군의 날, 이렇게 해서 7개, 7개의 경축일 및 기념일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7개가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7번 정도를 우리가 국기를 개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에 1월 1일, 그다음 국군의 날, 이렇게 우리가 국기를 개양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의를 표하는 날, 그쵸. 이때는 조기로 개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풀로 올리지 않는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충일과 국가장이 있을 때 그때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정부가 따로 이제 그 해에 지정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국기를 개양하게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그때 조례라든가 지방의회의 이제 의결로 정하게 되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당해, 그러니까 그 해에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이제 국기를 개양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국기 같은 경우는 24시간 계속 개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중 개양해야 되는 곳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국가기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공공단체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청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는 국기를 연중 개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그 개양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조명이 이렇게 쏴지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조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공항, 호텔, 그다음에 국제적인 교류 장소, 그다음에 뭐 대형 건물이라든가 공원, 경기장, 그렇죠? 이런 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런 곳, 그다음에 정부 청사의 울타리, 그다음에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곳, 그다음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장소에는 우리가 연중, 그러니까 매번 쉬지 않고 국기가 개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에 이제 국기가 개양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군대를 만약에 다녀오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군부대도 우선은 개양대에 우리가 이제 그 국기가 올려져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때는 이제 교육적인 목적을 고려해서 낮에만 개양하는 것이 보통 맞아서 저녁에는 국기를 내리죠. 그리고 이제 눈이라든가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거나 또 태풍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홍수 뭐 이럴 때는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개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기가 개양되는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시간 개양 가능해요. 그렇지만 상황에 맞춰서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야간에는 뭐라고 했어요? 조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국기를 낮에만 개양하게 될 경우에는 개양하고 강화 시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를 다시 시작한 게 6월 달부터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마 우리가 시험이 또 9월 달부터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때 같은 경우 개양 시각 7시에 시작을 해서 강화 시각은 저녁 6시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죠. 겨울엔 해가 짧잖아요. 그쵸? 그때는 개양 시각은 같고요. 그 다음에 강화 시각이 조금 일러요. 5시 정도에. 그래서 제외 공간의 국기 개양이라든가 강화 시각 같은 경우는 그 주제국 있죠. 거기에 관례를 따르시게 되면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기의 개양 높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축일이라든가 평일 이때는 기뽕하고 제가 이거 펜을 좀 다시 좀 볼게요. 기뽕하고 그 다음에 긴 면의 사이, 요때 여기 사이 있죠. 여기를 떼지 않고 개양해요. 네, 그리고 조의를 표하는 날 있죠. 아까 이제 현충일이라든가 국가장이 있는 날, 이때는 기뽕하고 긴 면의 사이, 기뽕하고 긴 면의 사이, 기뽕하고 긴 면의 사이, 이거를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내려요. 요 부분을 내려가지고 조기로 개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기로 개양한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만약에 국기가 개양이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조의를 표하는 날이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우리가 끝까지 다 올려가지고 개양하신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조기 개양을 강화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기로 개양을 하게 될 때는 긴 면을 기뽕까지 올린 다음에 다시 내려서 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화할 때도 긴 면을 기뽕까지 올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의 구조상 우리가 이제 개양 자체, 조기 개양이 좀 어렵다고 해서 검은색 천을 다는 경우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되죠. 그리고 긴 면의 너비만큼 이제 내리게 된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만 닿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내려서 다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어. 기뽕이 이런데 막 태극기 자체가 요만해. 그럼 아무리 많이 내려도 이만큼 정도가 똑같이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바닥에만 닿지 않게 요렇게 이제 개양을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기 개양에 대한 부분이 학습 관련해서 이제 시험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존에는 시험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 정도 범위는 아니었는데 시험에 나왔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범위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국기를 다른 기와 함께 개양하게 될 경우에 다른 기도 조기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는 이렇게 달고 어떤 기는 이렇게 달고 이러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이제 국기를 조기로 개양을 했다. 그러면은 똑같이 그렇게 다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개양하시면 되고, 국기를 외국기와 함께 개양할 경우도 외국기도 조기로 개양하는 거예요. 외국기도. 그래서 외국은 뭐 우리나라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 뭐 그거랑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조기를 개양하게 될 때는 사전국하고 협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관례. 그래서 우리가 조기로 개양할 때는 외국기도 당연히 조기로 개양을 하는데, 요거는 사전국과 협의가 있어야 된다. 너희 나라 국기를 우리가 요때가 기본적으로 조의를 표하는 날인데 그때는 조기를 개양한다. 그래서 요때는 조기를 개양하겠다. 어떠냐? 라고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국기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영상국기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국기는 아마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국가 행사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그 필드에서의 국가 행사나 아니면은 국제적으로 어떤 뭐 이제 운동 경기가 있다든지 뭐 시합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상국기를 보통 사용하게 되죠. 물론 이제 옛날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직접 이제 경기를 이제 보거나 이렇게 관중으로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이 좀 전보다는 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영상국기를 사용하는 것이 요즘에는 굉장히 좀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요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상국기를 사용하신다라고 해서 실물국기가 없어도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영상국기로 어떻게 보면은 주민을 하더라도 처음에 실물국기를 보여줘요.
화면에서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실물 국기를 개양하거나 세워두고 실시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표출된 국기 영상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국기 없이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영상이 없는 채로 국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기가 없는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만 국기를 보고 나서 만약 영상이 사라졌다. 그럼 그 순간적으로 국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는 거로 인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물 국기가 있고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국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띠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뭐 외교 문제라든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될 때 가끔 이제 다른 나라의 국기를 훼손하는 장면들이라든가 우리나라도 그런 거를 당해봤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사람이죠. 우리나라 국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나라 국기를 좀 훼손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뭐 자랑스럽거나 별 문제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발하는 차원이고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몰라서 그랬다. 내가 뭐 화가 나서 그랬다. 이런 거는 사실 대화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뭐 한국 안에서 혹은 그 해당 국가 안에서 잘 해결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국기 자체가 훼손된 그 당사자의 나라에서 이것을 굉장히 국제 문제로 심각하게 가지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존중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국기 개양 외에도 기 종류 간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태극기와 외국 국기 간의 그런 개양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비서로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부터 출제 범위가 확대가 됐죠. 그래서 기본적인 국기 개양법은 여러분들께서 좀 숙지를 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이건 시험에 꼭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매너. 비즈니스 매너 관련돼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호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제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모두가 약간 first name을 부르는 걸로 알고 있지만 좀 세분화해서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first name을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영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친해져야지 first name을 부를 것을 제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우리는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을 몰라도 혹은 뭐 이건 실수라기보다는 이건 문화적인 좀 차이가 더 포함된 부분이라서 잘 그럴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알고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센스 있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미스터 같은 경우는 성 앞에만 붙여요. 그리고 first name 앞에는 절대로 붙여 쓰지 않는 거 항상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혼 여성의 경우 그쵸? 미세스 스티브 잡스 라는 그런 식으로 남편 이름 앞에 미세스라는 존칭만을 붙여 쓰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미세스 스티브 잡스식으로 자신의 first name을 쓰게 되면 영국에서는 어떻게 보냐? 이혼한 여성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first name을 쓰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미국은 어때요? 미국에서는 이혼하지 않고도 미세스를 붙여서 내 first name을 붙여 쓰고 이혼한 경우에는 아예 그냥 미혼 때 이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은 남편 성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혼한 경우에는 미혼 때 이름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뭐 미세스 로렌 포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름이에요. 그냥 제가 아무 이름이나 붙인 거죠. 네, 원래 이름이 결혼하니까 스티브 잡스였는데 결혼 전에는 내가 로렌 포웰이었다 이러면은 그때 이름은 그냥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임씨인데 이제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그 미국 사람이 스티브 잡스야. 그러면 내가 스티브 잡스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나는 미스 임으로 돌아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미스 임으로. 그래서 그렇게 세분화돼서 보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개. 소개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 연로자나 상위자로 소개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연소자나 하위자를 소개하는 것이죠. 네, 그쵸. 그리고 소개 순서, 연소자나 하위자를 연로자나 상위자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요거 기억나실 텐데 제가 명함 관리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명함을 가끔씩 우리나라에서 연장자가 연소자한테 먼저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연소자에게 연장자를 소개시켜 주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소개 순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연소자나 하위자가 명함을 먼저 건네는 것이 예의라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소개할 때도 연소자나 하위자를 연로자나 상위자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끔씩 헷갈리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체크하세요. 그리고 악수. 아랫사람이 먼저 악수를 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윗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만 악수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악수는 여성이 먼저 그쵸? 청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악수는 서양식 인사이기 때문에 악수를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고개까지 막 심하게 수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인사 2번 하는 거예요. 그쵸? 고인한테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죠. 하지 마세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신사가 숙녀의 손에 입술을 가볍게 대는 거를 키싱 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 여자는 손가락을 밑으로 향하도록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손가락을 밑으로. 그게 뭐예요? 손바닥이 위로가 아니라 약간 우리 계란주인 것처럼 손 이렇게 키스하라고 서양식 우리가 영화 보면 나오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의 프랑스, 이탈리아 등 라틴계나 중동 아시아 지역 사람들의 친밀한 인사 표시로 포옹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이거 알고 계시죠? 소개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고 명함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명함 주고받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명함의 형식을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명함 용지 같은 경우는 순백색이 일반 관례예요. 그래서 너무 얇거나 너무 두꺼운 거 이런 거 피하는 거 좋고요. 인쇄 방법은 양각이 원칙이고 반드시 흑색 잉크 그쵸? 우리가 비즈니스 아주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흑색 잉크 사용해야 되고 금색 둘레 친다거나 기타 색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흑색 잉크 사용해서 필기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 관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명함 얘기하면 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삼성은 이제 맨 처음에 입사를 하면은 금색 명함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가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사용 방법. 명함은 원래 남의 집 방문했다가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내가 다녀갔다는 증거로 남기고는 쪽지에서 유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습관은 현재는 많이 좀 바뀌어가지고 선물이라든가 꽃 보낼 때 소개장, 조이나 축의, 사의 이때 메시지 카드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상대방하고 인사하면서 직접 명함을 내미는 관습은 서양에는 보통 없지만 명함을 내밀 때는 같이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처럼 처음에 만나자마자 명함을 바로 교환하고 이런 거는 서양 관습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비즈니스 상황에서 명함을 내미는 상황이 됐다. 그럼 그때는 같이 교환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비서 통역 예절을 좀 넣었습니다. 비서. 가끔씩 이제 비서 관련돼서 어문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비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본어 전공, 프랑스어 전공, 독일어 전공, 그렇죠? 아시아계 여러 가지 언어 전공 하시는 분들이 비서에 이제 여러 가지 애티튜드를 갖춘 채로 비서로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원래는 이제 의료비서 관련해서도 좀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의료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조무사 출신, 그다음에 간호사 출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대기업의 수장분들 같은 경우는 의료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보는 부분들 때문에 간호사나 뭐 이제 의료 관련돼 가지고 지식을 탑재하거나 기존에 업무를 하셨던 분들을 비서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통역 예절을 반드시 넣는다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 곧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통역자 역할 같은 경우는 주체가 아니죠.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커뮤니케이션과 이제 소통을 돕는 보조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이제 항상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자를 빼놓고 상대방하고 대화가 언어가 통한다고 해서 직접 대화, 그쵸? 통역자의 역할을 망각하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항상 주체자가 대화를 하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통역비서로 수행할 때는 주체자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내용이라고 해서 통역자가 판단하고 스스로 대화를 주도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 항상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통역자의 위치.
그래서 주체자 간의 상호 대화 시선 처리 이런 거 방해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대화가 이어지게 통역에 이제 지장이 없는 위치에만 자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화 주체자의 바로 옆이나 좌석의 중앙에 위치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뭐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군부대를 아마 방문하셨을 때 그 통역 그 사진이 있는데, 그때는 양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각 나라의 대빵이 앉고 가운데 이제 군인 카투사를 아마 방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통역을 맡게 된 카투사 분이 가운데 앉게 됐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자리라기보다는 갑자기 좀 프리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군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곳에 가서 같이 좀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는 그런 형식의,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식사하고 있는 군인들 나가라, 그래서 요거에 맞춰가지고 둘이 이제 수장 앉고 옆에 통역관 앉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좀 자연스러운 대화의 느낌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때는 임의적으로 했었던 그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역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좌석의 중앙에 절대 위치할 수 없다는 거 항상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복장 예절. 초청장의 우측 하단에 복장의 종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표시하시면 되는데, 복장 이제 종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야외복이라고 해서 화이트 타이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상의 옷자락이 제비꼬리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리코트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도회라든가 정식 만찬, 저녁 파티 요런 쪽에 사용합니다. 제가 이 복장 예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그래요? 출장을 가셨거나 아니면은 외국에 어떠한 이제 게스트를 맡게 될 때 파티라든가 여러 가지 복장 관련돼 가지고 제한이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장 갈 때도 이 복장을 좀 체크해서 제가 가져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의미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블랙타이, 약식 야회복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만찬복이에요. 만찬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조찬, 만찬 이거 구분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충격 먹었다고 그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만찬 뭐예요? 저녁에 먹는 거죠. 그쵸? 거하게 먹는 거.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보통 만찬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블랙타이는 19세기 영국의 디너 그 저녁 나오죠. 디너 코트를 뉴욕의 턱시도 클럽에서 연미복 대신에 이제 착용한 데서 유래가 된 건데, 예식적인 정식 만찬 이외에 모든 저녁 파티, 그 다음에 극장의 첫 공연, 음악회, 그 다음에 고급 레스토랑이나 유람선에서 만찬에 입는 편리한 약식 야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턱시도 클럽에서 우리 보통 턱시도 생각하시면 돼요. 턱시도 생각하시면 돼서 약식, 야회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복, 우리가 라운지 수트, 그 다음에 비즈니스 수트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포멀, 인포멀, 그러니까 포멀하고 인포멀이 있잖아요. 이거는 인포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예복을 입어야 될 경우, 그러니까 방문, 오찬 뭐예요? 아침에 먹는 거죠. 다가회, 그 다음에 만찬 뭐예요? 아까 나왔죠. 저녁에. 그 다음에 결혼식, 뭐 이런 부분들, 일상 업무의 경우에도 이제 평복을 입어도 이제 무방한 것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평상복 하고는 좀 달라요. 평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영어로 좀 써놨죠. 그래서 요런 부분, 요런 부분들 요때도 입지만 지금 평복을 입어도 무방한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평상복, 색깔은 진한 회색이나 감색이라고 표현하면 가끔 모르시는 분들 있죠. 이거 뭐냐, 커피색. 적합하고요. 저고리와 바지의 색깔이 다른 거 입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저고리랑 바지의 색깔이 다른 거 입지 않아요. 그래서 자켓하고 바지의 색깔이 같아야 돼요. 그쵸?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블랙타이, 턱시도, 그 다음 스모킹 또는 우리가 디너 자켓이라고도 하는데, 야간 리셉션하고 만찬할 때 주로 이제 차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찬복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흑색의 상하의, 흑색 허리띠, 우리 영화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백색 셔츠, 그쵸? 흑색 양말, 여기다 가끔 흰색 양말 신는 사람들 있어. 절대 안 되죠. 되게 이상한 거야. 슬리퍼에다가 양말 신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것도 좀 말씀드리면서 좀 조심스러운 게, 이제 패셔니스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슬리퍼에도 양말을 신잖아요. 저는 슬리퍼 자체를 안 신기 때문에, 저는 좀 제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전 샌들을 안 신어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나오는 게 좀 부끄럽더라고. 보수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슬리퍼 같은 경우도 집 앞에 이제 대문까지만 또 신고, 슬리퍼를 신고 어디 뭐 편의점도 안 가본 것 같아요. 저는 제 기억에는 어릴 때 빼고는.
그래서 저는 좀 발가락 나오는, 특히 이제 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절대 샌들, 뭐 발가락 토 오픈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흑색 양말 꼭 신으셔야 되고 흑색 구두까지 한 조를 이루게 되는 거. 이게 블랙 타이고, 그 다음에 고유 의상이라든가 제복, 예복 이거 착용 가능하죠.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한복 착용도 무난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할 때 한복 착용하죠. 그리고 결혼식 할 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평복 입잖아요. 평복, 그쵸. 라운지 수트 입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한복 입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도 외국에 이제 가거나 정상들을 맞이할 때 한복, 여성들은 한복 입고, 남자, 우리 대통령이 한복 입고 만나는 건 본 적 없으시죠? 그쵸? 한복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하여튼, 그런 거 다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 의정 계획 같은 경우는 2급 보시는 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1급 보시는 분들만 필요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신규 출제 범위이기도 하고 1급에만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2020년도까지 나온 책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이 범위가 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 요거 시험에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규 출제 범위고,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비서 혹은 비서는 행사 본래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행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식장 준비, 초청 인사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치밀한 사전 준비가 뒤따라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행사 준비 단계는 기본적으로 크게 행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일시, 장소 검토, 초청 범위, 좌석 배치, 우리 학습했죠? 행사 내용, 그다음에 주차 계획. 그쵸? 요게 이제 수립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행사 준비. 요 때는 뭐예요? 범위 결정했잖아요. 그쵸? 범위 검토했으면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초청 인사의 명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초청장 제작하고, 초청장 발송하고, 이게 사실 또 비서한테는 또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죠. 초청장 발송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비서를 할 때 그 메일머지를 사용할 줄을 몰라서, 제가 메일머지는 또 다른 학습에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메일머지를 그거를 할 줄을 몰라갖고, 엑셀을 할 줄을 모르고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메일머지 하는 거 그거 몰라갖고 다 일일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참석 인사, 출입 및 안내, 그 다음에 행사장 배치, 그쵸? 아까 단상부터 국기 개양, 촬영대, 행사 장식물, 편의 시설물, 그 다음에 구급차, 그쵸? 요즘에는 또 게다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구급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항상 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수 행사 준비하셔야 되죠. 필요시 테이프 절단할 수도 있고, 시사, 이거 사 푸는 거 있잖아요. 공사 이런 데서 그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초청장은 예시로 국토정보공사에서 가지고 와봤어요. 네, 제일 좀 이렇게 노멀하길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름 안에 붙는 칭호예요. 서신 발송했을 때. 그래서 귀하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좌하 사실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좌하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근데 시험엔 나온다는 거. 시험에 제가 이거 나와갖고, 요거는 이때 당시에 여기에 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게 아니고 한자어에 이제 좌하가 나왔던 거예요. 그때 제가 다른 그 영상에서 좌하에 대해서 제가 엄청 깠습니다. 네, 속된 말 한번 쓸게요. 깠습니다. 그래서 좌하 잘 안 쓰는데 보통 귀하 쓰지 누가 좌하 쓰냐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험에 나옵니다. 네,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공경해야 될 어른이라든가 조부모, 부모, 선배, 선생, 네, 요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 은사나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는 사람, 선생이라는 말 쓰고요. 그 다음에 여사, 그쵸?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대통령 부인에게도 영부인이라는 말 잘 안 쓰고요. 여사라고 보통 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좀 바뀌게 된 약간 문화 같은, 시대의 문화 같은 거라서, 시간이 만약에 흐르고 대통령이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바뀌게 됐다. 그럼 그때 또 여사를 쓴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시대적인,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귀중. 이때 단체한테 보낼 때 이거 은근 귀하랑 귀중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이건 단체한테 쓸 때 귀중을 쓰는 거지 개인한테 쓰면서 미스케로 귀중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이거 시험에 나와요. 절대 틀린 겁니다. 단체한테 보낼 때 귀중 씁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C, 나이나 직위가 비슷한 사람한테 존경의 표시로 쓸 때 C라고 쓰고, 그 다음에 님께, 그래서 일반적인 존칭이죠.
그 다음에 이제 행사 시작 전에 최종 점검하시는 거는 시나리오 작성하실 거고, 그 다음 참석, 인사, 입장하고 식장 내부 안내 최종 점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식순이라든가 사전 안내, 예행 연습 이런 거 좀 신경 쓰셔야겠죠. 그리고 2번으로 행사 진행 단계를 볼게요. 요거 이제 진행 순서를 우리가 보통 식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공식 식순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식순은 의식의 여러 가지 의미, 의의나 진행상의 편의를 위해서 따라서 우리가 적절히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 행사가 굉장히 식순이 많이 이렇게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안에서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식하죠. 그 다음에 국기에 대한 경례하죠. 맹세 포함하고 애국가 제창 1절부터 4절까지 다 하죠. 보통은. 그 다음에 이제 묵념하죠. 그 다음에 경과 보고 이거 필요할 때. 그 다음에 식사. 행사 주간 기간에 장이 식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치사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식사는 밥 먹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치사, 행사의 그 성격에 따라서 기념사, 축사, 그쵸?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행사 주빈이 보통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식가, 우리가 합창하죠. 그다음에 폐식, 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국가별 문화 이해. 그리고 요번 파트에서는 국가별 문화 이해를 좀 학습을 할게요. 사실 이거 제가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 고민이 많았냐면 국가가 너무 많잖아요. 전 세계에 이제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많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략적으로 전 세계 국가가 몇 개인지 모르셨다가 이제는 대략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아시게 되는 뭐 그런 약간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이걸 다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책에서는 아시아, 중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이렇게 제가 주요 국가 책에 나는 다 이렇게 기술을 좀 해놨고요. 요 부분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냐? 이게 신규 출제범이에요. 네.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책에는 실을 수 있는 만큼 실어놨거든요. 실을 수 있는 만큼 실어놨기 때문에 거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몇 개만 아시아, 중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조금만 가지고 왔어요. 몇 개, 한두 개 정도 국가만. 그래서 그 국가들 몇 개 보고 우리가 여기서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아시아인데 네팔 같은 경우는 국민의 80% 이상이 이제 힌두교를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계급이라든가 차별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고기를 먹지 않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나마스테 많이 들어보셨는데 합장하면서 인사하죠. 그리고 높임말 같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마스카르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연장자라든가 직장 상사한테 사용을 해요. 그렇고 제가 이제 과거에 잠깐 이제 승무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진짜 힘들었던 적이 뭐였었냐면 그 인도 아니면 네팔 요런 쪽 분들이 이게 긍정을 하는지 부정을 하는지 잘 몰랐어가지고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헷갈리시는 분들, 현직 지금 승무원 하시는 분들도 제 친구도 저한테 이 얘기한 적 있었거든요. 아, 비행할 때 인도 분들이나 네팔 분들 타면은 이게 맞다고 말하는 건지 아니라고 말하는 건지 너무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건 꼭 실어야겠다 싶어서 제가 여기다 실었는데 대답을 긍정의 대답을 할 때는 끄떡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고개를 약간 갸우뚱거리듯이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봐야지 이거 되는데 제가 실제로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긍정 대답을 할 땐 끄덕거리지 않고 고개를 좀 갸웃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물건 줄 때 반드시 오른손으로 건네요. 왼손은 이제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 좀 더러운 것을 처리하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팔 쪽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만 같은 경우는 약속 잘 지켜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국은 좀 약속을 안 지키는 편인데 대만 같은 경우는 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약속을 좀 잘 지키고요. 중국 사람들이 대체로 30분씩 늦게 나타나는 경향에 비해서 대만은 굉장히 잘 맞추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팅할 때 10분 먼저 도착하는 게 좋고 그리고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선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서 업무를 할 때도 대표님이 이제 중국에 이제 출장을 가시거나 저 없이 출장을 가시거나 할 때 선물을 챙겨드려야 될 때 그때 이제 알게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시계, 우산, 손수건, 부채, 칼, 가위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 회사에서 대표님이 가실 때 그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뭐라고 하죠? 부채 있잖아요. 부채. 우리나라 고유의 부채. 이거 가져가신다고 했었는데, 그거 가져갔으면 이제 큰일 났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공통적인 금기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서 업무를 하시건, 시험을 보시건, 뭐 친구를 만나건, 요 부분은 항상 좀 신경 해주시는 게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국화꽃,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장례와 성묘시에만 사용되는 꽃이기 때문에 선물 절대 안 하죠. 그리고 수건, 우리나라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수건이에요. 수건. 수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뭐 돌잔치 요즘에 뭐 안 하죠. 돌잔치 안 하고 웬만한 잔치 같은 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돌잔치는 정말 옛날에 하던 거라서 요즘은 돌잔치 그 청첩장 받고도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건 답례품으로 우리나라는 수건 진짜 많이 쓰잖아요. 막 운동회 한 번을 해도 수건 주고 막 이러죠. 근데 이거는 대만에서는 조문원 손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독특한 기업 문화, 우리랑 좀 다른 거, 점심 회식이 있습니다. 점심 회식이 있기 때문에 회식을 우리나라처럼 저녁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만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어가지고 동료들한테 업무적인 도움 받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술보다는 차 문화, 중화권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아시아는 책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남미 볼게요. 중남미도 역시 나라를 다 제가 다룰 수가 없어요. 물론 책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다뤄놨습니다. 그렇지만 다 말씀드리기에는 뭐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멕시코 처음 볼게요. 여기는 이제 복장에 대한 구별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근무복, 평상복, 파티복, 이런 부분들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넥타이. 요즘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프리해졌죠. 넥타이 맨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넥타이를 요즘에 밖에 잘 돌아다니지도 않지만 넥타이 맨 사람 많이 못 봤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비즈니스석에서 조금 낮춰봐요. 저 사람 좀 메인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남자, 여자 이렇게 거나 아니면 여자들 간에 요럴 때는 가볍게 포옹하고 상대 볼에 가볍게 뺨을 대요. 그리고 남자들끼리는 서로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예요? 약속 시간에 너무 늦어. 그리고 노라는 대답 잘 안 해요. 이거는 좀 특성이에요. 멕시코의 특성이라서 거절에 대한 대답 자체를 회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를 비즈니스 하실 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브라질. 저는 브라질은 출장을 제가 간 적은 없지만 저희 상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인상에 남았던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성과 인사할 때 양볼에 키스를 해요. 그리고 앞면 있는 남성끼리는 등을 툭툭 쳐요. 그리고 포옹을 해요. 그렇지만 비즈니스 때는 악수가 정석입니다. 제가 요거 때문에 등 치는 것 때문에 조금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약속을 제가 직접 간 건 아닌데, 이제 브라질 사람이 제가 경험했던 거는 브라질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제 경험했던 거고, 저희 상사도 이제 브라질을 따로 갔던 그런 게 있었고, 어쨌든 약속을 잡을 때는 1, 2주 전에 약속을 잡아요. 그리고 더블 체크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네, 약속에 왜냐? 철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늦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체크해야 돼요. 약속했지? 너무 내가 쪼는 거 아닌가? 너무 계속 체크하는 거 아닌가?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철저하지 않고 늦기도 하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게 늦어요. 거의 9시, 10시. 우리나라 베이비들은 잘 때죠. 근데 이때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이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초대를 받았다, 그러면 너무 이른 시간에 부르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 거의 이 사람들은 지금 활동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어떻게 알았었냐면은, 저희 대표님이 이제 브라질에 계속 이제 거래를 했었던, 이제 한국 지사에 나와 있던 어떤 분이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업무도 약간 하는데, 그 개인적으로 집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로 출장을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10일 정도로 했는데 거기 일주일 정도 머무르시면서 업무도 좀 보시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사적인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근데 저녁 식사를 한 8시 정도쯤에 이제 초대를 받으신 거죠. 근데 그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에도 계셨었기 때문에 문화를 아니까 조금 빨리 한 거야. 브라질의 문화에 맞춰서 한 게 아니라, 원래 본인들의 문화에 맞추려고 한다면 거의 9시, 10시에 했어야 되는데, 9시, 10시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브라질 분이 이제 한국 주재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 문화 알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8시에 초대를 한 거예요. 8시에 초대를 한 건데,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우선은 한 3, 4번 정도 이미 만나셨고 골프 치면서 되게 친해졌기 때문에 한 8시 정도쯤에 초대를 했는데 한 7시부터 간 거야. 7시부터. 그런데 이제
대표님 말씀으로는 그 원래 주재원으로 계셨었던 그때 이제 그분 혼자 배우자랑 같이 오지 않았어요. 자녀들하고 배우자분은 이제 브라질에 계셨었는데 너무 이제 일찍 가니까 이제 준비도 안 됐고 좀 약간 불쾌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 그래서 여기서 볼 때랑은 좀 다르더라 이러시는데 이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는 8시에 초대한 것도 싫은데 우리 보통 밥 10시 정도쯤에 손님 봤는데 7시부터 우리 저기 대표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지. 그래서 요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른 시간에 부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우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채식이나 코셔, 네, 그런 걸 받은 식당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양 분들 맞이할 때 항상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기호를 항상 확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다 누구나 먹겠지? 이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 맥주나 이제 와인 까샤샤 요거 곁들여서 마시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올림픽 그 친선했어요. 아르헨티나 2대2로 이제 끝났는데 어쨌든 축구 잘하더라고요. 양쪽 다. 중남미에 비해서는 매너를 좀 중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초면에는 당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상대가 먼저 이름을 부르면 그때부터 이름으로 호칭을 바꿔요. 그래서 직함을 붙여서 부르거나 남성은 세뇨르, 기혼 여성은 세뇨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세뇨리타. 네, 이거는 미혼 여성입니다. 그래서 기혼 여성한테는 세뇨라, 미혼 여성한테는 세뇨리타. 네,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 세뇨리타를 써도 그 나라의 문화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성 앞에 붙여요. 그래서 세뇨리타 림, 뭐 세뇨라 림, 뭐 세뇨라 박,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명함은 공식적인 자리 외에도 주고받아요. 제가 웬만하면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고받는 것 자체가 문화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즈니스 때는 주고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어도 주고받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가능하다면 스페인어로 번역한 명함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요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기분 좋아하죠. 와, 이 사람들 뭘 좀 아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센스예요. 저는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 바이어라든가 이제 저희 대표님이 누굴 만나거나 이럴 때 미리 명함 관련해서는 신청을 해놔요. 총무팀이나 이런 데 신청을 해서 명함을 이미 미리 좀 이렇게 파가지고 준비해 놓고 했었어요. 이게 좀 아르헨티나 분들한테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 사람들이 본인의 나라 언어로 명함되어 있는 걸 굉장히 이렇게 기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센스일 수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영국과 좋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반영국 감정을 항상 고려하셔야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국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세아니아 북미 좀 볼게요. 오세아니아 북미. 여기 같은 경우도 북미도 이제 몇 개의 나라가 더 있는데 요만큼 정도만 제가 보도록 할게요. 뭐 이건 뭐 국가 소개도 아니고 너무 많이 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관련돼서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뉴질랜드. 보통 악수하고 뺨에 키스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습니다.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나라이기도 하고요. 모르는 사람하고 잘 터치 잘 안 해요. 네, 잘 안 하는 부분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랑머리에 흰 피부를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양인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면 다 이렇게 스킨십 좋아하고 뺨에 키스하고 그런 줄 알아서 서양식 인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서양식 인사라고 말하는 것은 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미스터라든가 미세스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경우에만 사용하고요. 일반적으로는 first name만 불러요. 그리고 가장 온 지구에서 선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가족 중심적인 나라가 뉴질랜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주로 9시 이후나 주말에 약속 잡는 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삼가죠. 마치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과 같은 그런 부분이죠. 지금 제가 찍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이제 발표가 됐죠. 6시 이후로는 2명만 만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됐는데 더 가족주의 중심적이 됐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가게 되고요. 손가락으로 사람 가리키는 거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습관 자체는 없지만 무례해서는 안 되고 특히 여자에 대해서 행동 조심하셔야 되는 게 뉴질랜드. 그 다음에 호주.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뉴질랜드랑 똑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다 업무하고요. 보통 5시 정도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후에 술집에서 접대하거나 향응 제공하는 거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소 약속 2주 전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사람들도 거의 비슷하듯이 주중에 저녁 시간, 금요일 오후, 주말은 보통 피하죠. 네, 요런 부분들 보통 피하죠. 우리도 되게 중요하거나 개인적인 약속을 이때 하지. 이때 좀 회사에서 막 회식 같은 거 잡고 그러면 싫잖아요. 그쵸? 이해 안 가잖아요. 그쵸? 그런 거 같은 거. 그리고 호주도 그렇지만 뉴질랜드도 비슷해요. 개인적인 질문 거의 안 하고 수년간 같이 근무한 직장 동료 간에도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결혼했는지 이런 부분들 스스로 얘기하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호주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호주인 중에서 가장 익숙하게 아는 방송이 누구예요? 샘 해밍턴이죠. 네, 그래서 벤틀리 아버지, 네, 가장 친한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샘 해밍턴 같은 경우는 호주 가서 이제는 살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 한국의 문화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개인주의고 이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MZ 세대랑 가장 많이 닮지 않았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MZ 세대가 80년에 태어난 사람부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80년대에 태어났어요. 80년대 중반에 태어났는데, 저보다는 아마 MZ세대에 이제 더 가까운 게 이제 90년대생들이 보통 이제 가장 상징적인 MZ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현재 그러실 거예요. 정확하게 나이 몇 살인지, 결혼했는지, 이런 거 아마 서로 안 물어볼 거고, 서로 터치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20살 전까지는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생활을 하고 엄마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뼛속까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서로 나이 묻고 이름 묻고 뭐 그런 거 너무나 자연스럽게 20살까지는 그래 왔거든요. 그리고 막 8살 때 너 몇 살이야? 7살이야? 내가 언니네? 막 약간 이런 거 해왔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5, 넷부터인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때부터는 제 기억이 맞다면 단 한 번도 상대방의 나이를 먼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결혼했냐고도 물어본 적 없어요. 진짜 필요시, 뭐 내가 그 개인적인 그런 그 궁금함이 아니라 업무상으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러면 그때는 물어봤던 적이 있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는 제 개인적인 궁금함 진짜 목 끝까지 차올라도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물어보면 대답은 해요. 뭐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불편하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요. 오히려 가끔씩 너무 궁금하잖아요. 제가 안 궁금해서 안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한데 물어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물어봐줬으면 하는 경우들도 진짜 많았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물어보면 냉큼 대답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신뢰예요. 그래서 나이 물어보는 거, 뭐 어느 쪽이에요 집이, 어느 동네에 살아요도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 뭐 되게 어느 쪽이냐, 뭐 이런 식이고, 회사명 자체도 회사 이름 자체를 말하는 것도 아예 그렇게 대놓고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회사가 어디 위치에 있냐 뭐 이렇게 보통 물어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다, 이 사람 기혼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가졌건 간에 그 아기가 있냐 없냐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보고, 궁금해도 그쵸,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 사실. 그래서 호주의 삶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MZ세대의 삶과 가장 비슷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미국은 비즈니스 할 때는 정장을 갖춰야 되죠. 그리고 푸른색,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를 굉장히 많이 매시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푸른색, 붉은색 이러면은 특정 정당이 이제 생각이 나겠지만, 미국에서 푸른색과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를 많이 매는 것은 미국의 정치사와 역사랑 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 푸른색을 매고 어떤 현장에 붉은색을 매는지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정치사를 공부를 하시거나 보시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쵸? 그리고 약속은 보통 일주일 전에 잡고요. 약속 전날 리마인더 이메일 보내는 것이 좋고, 종교, 말투, 정치 성향, 인종, 성별, 차별적 모습 보이는 거 금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궁금해도 이 미국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도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다른 사람의 결혼 유무 혹은 나이 궁금하지만 제가 먼저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물어봐 주길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궁금은 하겠지. 궁금은 하지만 먼저 물어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접대할 때, 식사를 접대하는데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진짜 채식이라든가 코셔냐 뭐 이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혹시 종교에 따라서 식사를 뭐 어떻게 하시냐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 종교라는 걸 묻지 않는다는 건 이제 선입견을 갖지 않겠다 이런 의미고, 말투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 많죠. 이제 50개 주가 넘는데 그 50개, 우리나라도 이제 나라가 작다곤 하지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작지 않은 나라라는 걸 확인하게 됐죠. 국토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우리 표현할 때 뭐라 그랬어요? 국토가 작고 막 지도에 뭐 아주 한 켠에 조그맣게 이랬는데,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 다 작지 뭐. 다 조그매요. 그렇지만 선진국이고 강대국이고 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토도 작지 않다는 거를 이미 알게 됐어. 그런데 이 나라에서 또 반이 갈렸지. 반이 갈린 상태에서 이제 군도 막 나뉘게 되잖아요. 말투가 다 달라요. 서울도 서울 사투리가 있고, 경기 사투리가 있고, 또 전라도는 전라도, 경상도는 뭐 경상도, 뭐 제주도는 제주도, 뭐 이렇게 있죠. 근데 이런 말투가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그런데 이 말투에 따라서 출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선입견을 갖지 말아라, 이런 것 때문에 말투 물어보는 거 좀 안 되고, 정치 성향, 우리나라도 또 중요하고 유명한 얘기가 있죠. 술자리에서는 무슨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요. 종교랑 정치 얘기는 하지 마라. 네, 엄마 아빠 앞에서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저도 제일 가깝게 지내는 친구와 정치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많이 부딪히기도 했었는데, 전 제 동생하고도 정치 성향이 아예 반대예요. 아예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그 부분으로 왜 우리가 그때는 막 관심 막 갖게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막 뭐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대학교 때는 관심이라는 게 뭐 되게 관심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한 번씩은 다 정치 종교 한 번씩 건들고 가잖아요. 우리 대학교 때. 그때 저도 약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 동생하고 너무 다른 거야, 정치 성향이. 그래서 진짜 피 터지게 싸웠던, 정말 누나 때문에 우리나라 망한 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같은 사람이 할 순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 그리고 인종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얘기 진짜 많은데 혹시나 좀 신뢰가 되는 얘기를 할까봐 제가 얘기는 많이 못하겠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얘기를 해야겠어, 말이 나왔으니까. 인종차별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황인종이잖아요. 황인종. 가끔씩 보면, 제가 봤던 사례를 위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인종에 관련돼서 자신의 이제 인종이 이제 있죠. 우리 크게는 뭐 백인, 뭐 황인, 뭐 이렇게 흑인 이렇게 있는데, 백인이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이제 황인종이니까 황인종 얘기만 하면, 황인종도 좀 깔이 다르잖아요. 깔별로 있어 우리가, 그쵸? 그리고 국가들마다 색깔이 조금 더 짙은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고, 가끔씩 보면 같은 인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더 차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황인종인데 같은 황인종끼리 차별하고, 국가의 그런 여러 가지 뭐라고 하죠? 뭐 자립도라든가 국가의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더 차별하고 이러는 게 우리끼리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백인이 뭐 황인종 차별한다, 뭐 흑인이 뭐 황인종 차별한다, 뭐 백인이 흑인종 차별한다, 이거 말할 것도 없어. 같은 황인종끼리 막 차별하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비속어로 말하는 거 싫어하면서, 우리는 외국인들을 어떤 특정 비속어로 얘기하면서 무시하고, 그쵸? 그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종 얘기하니까 갑자기 화가 났는데, 어쨌든 인종, 그리고 성별, 그쵸? 요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적 모습 보이는 거 금기죠. 그래서 요런 거 항상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의전 지원 업무 관련돼서 한 문제를 또 봐야 되죠. 그래서 한 문제 더 볼 건데, 요거는 2020년도 11월 8일에 1급 문제였고 11번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걸 좀 볼게요. 회사 5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 행사를 준비하는 비서가 행사장에 좌석 배치 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볼게요. 단상에 좌석을 마련할 경우에는 행사에 참석한 최상위자를 중심으로 단 아래를 향해서 우좌의 순으로 교차 배치한다. 그쵸, 맞죠? 제가 여기서 짱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1인자다. 1인자 0으로 표시할게요. 그럼 2인자 어디 앉는다 그랬어? 오른쪽에 앉는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순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맞아. 부적절하지 않아. 너무 잘했어. 그 다음에 2번. 단하의 좌석을 마련할 경우에는 분야별로 좌석군을 정하는 것이 무난해서 당의 행사의 관련성을 고려해서 단상을 중심으로 가까운 위치부터. 맞는 얘기죠. 그쵸? 좌석군을 정하는 거 무난하고 행사 관련성 우리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단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 단상에 가까운 테이블이 좌석이 그래도 가장, 그쵸? 가장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상급자다,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2번도 맞아요.
3번. 단하의 좌석을 마련할 경우 분야별로 양분하는 경우에는 단상에서 단하를 바라보아 연대를 중심으로 왼쪽에 외부 초청, 오른쪽은 행사 주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쵸? 왼쪽이 아니지. 오른쪽이지. 오른쪽. 오른쪽이 먼저야. 오른쪽이 우선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뭐예요? 3번. 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외부 초청 인사를 하는 것이 맞고 그 왼쪽은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이제 그 인사로 구분해서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뭐예요? 오른쪽.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주관 기관의 소속 직원은 뒤에, 초청 인사는 앞으로 한다. 맞았죠? 행사 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참석자는 단상에 근접해서 배치한다. 맞죠?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맞았는데 4번은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답이 3번. 네, 그래서 우리가 의전 지원 업무 관련돼서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학습을 좀 했었는데 길었어요. 근데 의전에 관련된 거는 비서과에서는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의전에 관련돼서 그럴 정도로 한 것을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와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시는 데는 별 무리 없을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급에만 나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체크를 하셔야겠죠. 체크하시면 별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이게 좋아요가 아니지. 이게 밑에가 좋아요죠. 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하시게 된다면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나중에 만나요. 고맙습니다.